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입니다. 5월 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부동산 뉴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서울형 리모델링 관련해서 좀 아까 올려드렸던 부동산 별별 수다에서도 얘기를 했었고 며칠 전에도 한번 뉴스를 읽은 바 있는데요. 22개 단지가 신청을 했고 일단 그 중에서 몇 개 선정할진 모르겠다. 원래 5개 선정하려고 그랬는데 조금 더 선정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일단 예선 본선이 있네요. 예. 22개 중에서 11개 단지를 일단 예선 통과를 했고 나머지 이제 11개 중에서 좀 더 고민을 해가지고 5곳 이상을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 사업으로 선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1개, 일단 가능성이 높은 데잖아요. 어디가 선정됐나 궁금했는데 기사를 보니까 일단 구로, 송파, 중구, 강동구 이렇게 있네요. 아파트 단지들 한번 볼까요? 자, 서울형 리모델링 1차 심사 통과 단지들 내용 살펴보면 구로구가 4곳으로 가장 많은데 신도림, 무성 1, 2, 3차 같은 경우는 세대수가 그렇게 크지 않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리고 송파구도 3곳이나 됩니다. 문정시형, 문정건영, 마천, 안암. 송파구 쪽에 시범단지들을 많이 지정한 것은 사실 아파트가 많이 있기도 하죠. 예. 이 아파트가 80년대, 90년대 지어진 아파트들도 많이 있고 제 생각에는 아마도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들에게 요런 송파구에 있는 다른 아무래도 주변 지역에 여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런 형태로 한번 리모델링도 고려해보세요. 어떤 좀 말 그대로 시범사업 옆에 좀 본보기로 보일 수 있을 만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분이 되게 있어서 그런 것 같고 회원별장 아파트는 세대수 얼마 안 됐던 것 같은데 이제 여기 이번에 신청한 단지들 중에서 제가 되게 야 이거 놀랍다라고 했던 단지 중에 하나가 이 중구 남산타운인데 남산타운은 굉장히 대단지 아파트죠. 버티고개역에.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 재개발해서 들어간 아파트인데 여기가 리모델링 한다고 하면 어떤 형태로 될 건지 아마 남산타운이 시범 사업을 하게 된다고 하면 뒤따라서 유사하게 할 수 있을 만한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의 아파트들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여기랑 또 이제 눈여겨봤던 데가 이촌동의 강촌 아파트였던가요? 이촌동, 그러니까 용산의 동부 이촌동에 있는 한가람 아파트, 강촌 아파트, 코롱 아파트, 여기들도 이제 리모델링 관련해서 관심들이 되게 많고 이미 사실 이촌동 같은 경우는 현대맨션 아파트가 지금 리모델링 추진하고 있죠. 근데 이제 그런 단지들도 여파를 끼칠 만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촌동은 보니까 안 됐어요. 남산타운이 만약에 시범사업지로 지정이 된다고 하면 아마 부동산 시장에도 꽤 여파를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눈여겨볼 만한 단지라고 생각하고요. 강동구도 우성 2차 아파트, 길동 세라믹 아파트 이렇게 두 군데가 일단 예선까지 일단 통과됐다고 하네. 이 중에서 5곳 이상을 확정한다고 하니까 어디 될지는 좀 6월 말 정도 한다고 했으니까 아직 좀 시일이 남긴 했습니다. 네, 궁금하네요. 리모델링 시범단지로 선정되면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컨설팅과 추정 분담금의 산정, 그 다음에 1차 안전진단 비용 일부 지원 등의 혜택을 받는다고 하고 서울시는 당분간 시범단지 리스트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이거 알려준 건 뭐야? 이거 뭐지? 리모델링 시범 대상 단지가 공개되면 집값이 크게 움직일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집값 불안해질 수 있으니까 공개 안 한다 그랬는데 이미 지금 11개 알려졌잖아요. 아무튼. 리모델링 사업은 항상 이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가해지고 나면 그 이후부터 항상 바람이 이어서 부는 그런 단지였습니다. 재건축 추진하기가 만만치 않으니까 리모델링으로 가자라고 하는 목소리가 자연스럽게 커지는 현상이었는데요. 이번에는 다르다. 저는 좀 이번에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10여 년 전이랑 지금이랑 달라진 게 10여 년 전에는 90년대 산 아파트들이 이제 입주한 지 10년, 10몇 년 됐는데 무슨 리모델링 재건축이야 얘기가 필요 없는 시점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10년이 더 지났고 지금 추진하더라도 이제 앞으로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리모델링에 대한 타당성이라든가 아무래도 니즈들이 좀 만들어지면서 그거에 따라서 실제로 추진되는 단지들이 좀 나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주로 이제 90년대 산 아파트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다르다. 예,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이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거는 소위 말하는 서울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또는 국토부나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의 연장선이거든요. 철거하지 않고 보수해서 산다. 그런 개념이고, 이 리모델링 사업이 지금 생각하실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수직 증축형, 수평 증축형, 막 이런 리모델링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리모델링 유형 중에서 보면, 진짜 최소한의 보수만 하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배관 교체라든가, 그러니까 막 면적을 늘리지 않는 그런 형태의 리모델링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시범 사업이니까 유형으로 포함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지금 시범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건 재산 증식, 어떤 과정으로서 투자로서 보라는 의미가 아니라 리모델링을 통해서 집을 좀 더 유지 보수해가면서 사용해라 이런 관점도 있기 때문에 모델들이 어떤 리모델링 사업의 어떤 선례 모델들이 좀 이번 기회에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다음 기사입니다. 2기 재건축 입주 본격화, 서울, 강남, 강동, 부촌 지도를 바꿨다라는 제목입니다. 새 아파트 효과에 따라서 1기 재건축 단지를 밀어냈다. 내달 입주하는 잠원 아크로 리버뷰가 지역의 왕자를 차지했고, 그리고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 도곡 렉스의 10년 아성이 깨졌다. 강동구에선 고덕 레미안 힐스테이트가 랜드마크로. 이런 제목의 기사입니다. 아주 그냥 기자분이 기사를 아주 적나라하게 좀 약간 민감한 부분일 수 있는데 기사를 쓰셨어요. 이게 2000년대 초반에 그러니까 재건축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소하던, 그러니까 90년대에는 재건축 아파트라는 게 생소했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아파트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게 60년대 후반 70년대부터고 실제로 80년대에 공급들이 많이 됐는데, 이렇게 공급된 아파트들이 재건축, 헐고 새로 짓는다는 것에 대해서 좀 사회적으로 인지가 덜 돼 있던 그런 시절이었고요. 이제 그게 본격화되기 시작한 게 IMF 전후부터 움직이기 시작해서 2000년대 초반에 들어간 단지들이 되게 많죠. 그래서 보면 2000년대 초반에 분양한 단지들도 있고요. 그 여파를 몰아서 2000년대 초중반에 분양을 해서 2000년대 중후반까지 입주한 재건축 아파트들이 많아요. 근데 그 이후에는 재건축에 대한 규제, 그러니까 2000년대 중반부터 재건축 규제들이 많이 생기기도 시작했고, 2000년대 후반에 금융위기가 오면서 재건축 사업들이 많이 멈춰섰죠. 정체됐죠. 그래서 한동안 재건축으로 공급되는 물량이 많이 축소되었다가 다시 이제 2012년, 13년 바닥 찍고 올라오면서 그때부터 이제 재건축 사업들이 본격화되면서 지난 한 2, 3년 전부터 1, 2년 전부터 입주하는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들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단지들이 기사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2000년대 초중반에 들어간 단지가 1기 재건축 단지라고 하면, 요새 이제 입주하고 있는 단지들이 2기 재건축이라고 할 수 있는데, 1기 재건축 대표적인 게 이제 2003년에 분양했던 도곡 1주구 아파트, 도곡 렉스리나 아니면 2008년, 9년 이때 입주했던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나 아니면 반포 자이 같은 아파트들, 강남권의 대단지, 말 그대로 시세를 주도하면서 왕좌를 내놓지 않았던 대장 아파트들이었는데, 새 아파트 효과라는 게 있죠. 그리고 또 입지라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아무래도 낡으면 조금 선택하기가 약간 새 물건이 좋은 부분도 있잖아요. 아무리 입지가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렇게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아파트들이 살살 지면서 새로 입주한 아파트들이 이제 가격을 선도해 나가는 대장이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과거에는 지금 이 일대에서 서초구 잠원동에 잠원 롯데캐슬 갤럭시가 2002년에 입주했는데 아크로 리버뷰가 대체하면서 훨씬 비싸졌다. 이 아크로 리버뷰는 이제 6월달에 입주하는 단지로 알고 있는데 10만포 5차 재건축한 단지죠. 저도 가면서 한강변에 이렇게 쫙 도색해가지고 입주 준비하고 있는 사진 보면서 아 좋다, 부럽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반포 같은 경우도 레미안 퍼스티지 반포 2단지 재건축한 단지 2009년 7월에 입주했는데 여기가 이제 대장이었지만 한강변에 신반포 1차 아파트 재건축한 아크로리버파크가 들어서면서 이제 아크로리버파크 가격이 좀 더 높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도곡동 대치동 라인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도곡 렉스리 대장 역할이었다고 하면 뭐 지난 연말 많이 언론 도곡 렉스리도 많이 얘기가 나왔고 레미안 대치 팰리스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제 새 아파트 들어간 대치 청실 아파트 재건축한 레미안 대치 팰리스가 가격 측면에서 더 압도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레데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잠실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잠실 이거는 사실 약간 이제 이 논쟁의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 잠실 엘스 1, 2, 3, 4단지 그러니까 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그 다음에 레이크 팰리스 그래서 엘리트레라고 하죠. 그 다음에 잠실 시형 재건축한 파크리오까지 엘리트레파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 라인들은 이제 한강변 라인으로 붙어있는 잠실 주공 아파트 재건축한 단지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보통 보면 2008년도 2007, 8년도 그 시점에 입주들을 했어요. 송파 잠실 쪽들은. 근데 이제 말 그대로 이제 2기 재건축이라고 할 수 있는 가락시형 아파트 재건축 헬리오시티가 이제 올 연말에 입주를 하잖아요. 여기는 이제 가락시장 쪽이기 때문에 조금 더 남쪽으로 밑으로 내려와 있죠. 근데 이제 요 지역들이 선도하고 있다. 밀어내고 지역 랜드마크로 떠오르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기사에서 나온 가격만 보더라도 아직까지는 보면 엘스 쪽이 좀 더 비쌉니다. 그러나 많이 관심들을 갖고 있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암사 고덕동 같은 경우도 여기는 지금 고덕아이파크를 비교해놨는데 사실 이거는 살짝 조금 약간 오버인 감이 있는 것 같아요. 고덕아이파크가 고덕 1단지 재건축한 단지고요. 2011년에 입주를 했고 그 다음에 고덕은 사실 이제 재건축 사업이 이게 그러니까 고덕 택지지구 자체가 80년대 택지 사업 해가지고 1, 2, 3, 4, 5, 6, 7, 8, 9단지 들어가기는 했는데 같이 추진을 하다 1단지만 먼저 가고 나머지 2단지부터 나머지 단지들은 좀 대부분 멈춰 있었죠. 1단지는 규모도 조금 작아요. 그래서 1단지가 대장이라고 사실 할 수는 없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고덕에서 제일 대장은 2단지죠. 그러니까 그라시움이라고 하는 그래서 근데 개 중에서 그래도 조금 사업 속도가 빨랐던 고덕 레미안 힐스테이트 고덕 그 시형 재건축 이게 고덕 시형 재건축 시형 아파트죠. 그 현대 한락였던가. 아무튼 이제 여기가 지금 들어가면서 가격들을 선도하고 있다. 아무튼 그렇게 1기 재건축 부분이 아니라 2기 재건축 말 그대로 2010년대 이후 2015년 이후에 이제 입주하는 이런 새 아파트들이 가격을 밀어내면서 서초 강남 강동의 대장 아파트로 떠오르고 있다. 뭐 그런 제목의 기사입니다. 자, 기사에서는 이렇게 끝맺고 있습니다. 2기 재건축 아파트들의 인기가 오래 갈 거다라고 보고 있다. 전문가들이 보고 있다. 왜냐하면 다시 재건축의 공급이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1기 재건축 물량이 있고 나서 한동안 굼 떴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00년대 초반에 막 몰아쳐서 재건축 추진하다가 간 데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재건축 사업 마무리하고 한 그 지역의 대표 아파트로서 한 5년에서 7, 8년 정도 권좌를 누렸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이제 2기 재건축도 이렇게 지금 들어가고 나면 이후에는 다시 이제 재건축의 규제가 생기면서 사업 추진이 여의치 않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좀 멈춰선다고 하면 요번에 2기 재건축의 대장들이 한동안 또 왕좌를 유지할 거다라는 그런 전망을 전문가들이 내놓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약간 제 생각을 덧붙이자고 하자면 여기 지금 기사에서 언급된 단지들도 있지만 사실 2기 재건축의 후반부 대장들이 앞으로 준비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1기 재건축 같은 경우는 사실 물량이 많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규제가 막 급하게 생기면서 대부분 잠겼어요. 근데 요번 텀에서는 말 그대로 이 2000년대 초반부터 사업을 추진했던 강남권의 진짜 대장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큰 단지들이 가다가 멈춰섰다가 쭉 다시 시작해서 이제 앞으로 나오려고 하고 있는 큰
대장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물량들이 실제 시장에 공급되려고 하면 아직 좀 시간이 필요해요. 적어도 한 4년에서 5년 정도?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물량들 중에서 진짜 대장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뭐 앞으로 4년에서 5년 후에 입주. 왜냐하면 재건축 2주 하는데 1년은 최소한 봐야죠. 그 다음에 분양하고 뭐 공사하고 하는데 보면 앞으로 한 4, 5년 정도는 걸리는 건데, 또 아파트 입주하고 나서 바로 최고 대장 찍는 거 아니잖아요. 아크로 리버파크도 2016년에 입주했는데 지금 2018년이니까 2년 지금 지난 거잖아요. 좀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태평성대처럼 그런 게 있으니까 적어도 앞으로 7년, 7, 8년 정도 후까지는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량들이 생각보다 적지는 않다. 재건축 물량으로 공급되는 단지들이, 메이저한 단지들, 대단지 아파트들이 적지는 않다. 그래서 지금 재건축 2기 재건축의 인기가 오래 갈 듯이라고 하지만 공급 물량들이 충분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들 물량들 속에서 또 한번 2기 재건축의 대장 물갈이도 한번 또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기사입니다. 신축도 재건축도 아닌데 10년, 20년 된 아파트 값이 오른다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자, 최근에 트렌드가 신축 아파트 가격들이 많이 오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구축의 아파트 매매가들이 더 올랐다. 신축 재건축의 상승률보다 구축의 매매가 상승률이 더 높다. 이유를 살펴봤더니 비교적 저렴해서 실수요자가 몰려서 그렇다. 또는 재건축 규제에 따라서 재건축 사업 투자를 하더라도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그냥 사람들이 다른 쪽에 눈을 돌리는 이유가 아니겠느냐. 뭐 이제 그렇게 보는 경우도 있고, 일시적인 현상일 것이다 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런 흐름 자체가 전형적인, 뭐 10년, 20년 된 아파트 값이 오른다라고 하는 게 진짜 전형적인 순환매 장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 다 한꺼번에 오르지 않아요. 진짜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좋은 단지들, 소위 말하는 블루칩들이 먼저 가장 시장을 선도해서 나가고요. 가격을 치고 올라가고 나면 그걸 쫓아가서 지금이라도 이걸 사야 되나라고 생각해서 쫓아가서 사는 사람들은 제한적이에요. 그 사람들이 일부 가서 그렇게 오른 가격을 받아주면서 거래량 일부를 해주지만 다수의 사람들은 아직 덜 오른 거, 저렇게 대장 아파트들, 인기지역, 신축 아파트들 또는 인기지역의 재건축 단지들, 새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재건축 아파트들을 사려고 보다가 이 금액에 못 사겠다, 또는 지금은 살 시점이 아닌 것 같아, 그럼 아직 덜 오른 게 없나라고 하면서 주변 지역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살짝 덜 인기 지역의 신축 중에 살만한 게 없나를 보거나, 또는 인기 지역의 구축 중에서 가격이 좀 덜 오른 것이 없나, 신축 가격을 받아들이면서 내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게 없나를 살펴본다는 거죠. 그럼 그런 물건들이 거래량이 터지고 거래가 되면서 가격이 뒤따라 올라가는 게 되거든요. 이게 순환매라고 하고, 저는 이제 갭매우기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그러니까 갭을 메워가면서 이렇게 가격이 쫓아가는. 그러니까 지난해 연말 올 초까지 이런 신축들이 가격들을 좀 쭉 이끌어가면서 갔다고 하면 뒤따라가면서 이런 가격 상승의 여진들이 약간 차별화된 조금 더 덜 좋은 주택들로도 지금 쭉 연결이 되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모양새 정도가 아닐까. 순환매 장세를 받쳐주는 그런 결과가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 준비한 마지막 기사입니다. 건국대학교 심교원 교수님께서 이제 이 1년 지난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평가하는 얘기인데요. 일단 다주택자 규제로 2, 3년 내 임대료 폭등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지금 평가를 되게 박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되게 시장주의자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가 너무 경제적인 규제를 한 게 아니라 정치적인 규제로 하면서 시장 안에 물건이 공급될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런 루트를 많이 끊어서
끊어놨기 때문에 다주택자를 이렇게 되게 적으로 모는 어떤 그런 모양새를 보이게끔 하면서 시장 안에 임대 물건들이 잘 공급될 수 있을 만한 구조를 좀 꺾어놨다. 뭐 그런 식으로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결국 이렇게 주택에 부여되는 세금이라든가 이런 징벌적인 부분들이 결국 그 밑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고, 내려갈 수 있는 거 받아줄 수 있는 사람들은 결국 임대료를 내는 임차인들, 그러니까 임차인들한테 내려가지 않겠냐. 그래서 2, 3년 이내에 임대료가 폭등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지금 우려를 지금 이 기사에서는 얘기하고 계세요. 자, 기사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유럽 선진국들이 2차 세계대전 직후에 임대료를 제한한 적이 있는데 결과는 반대로 나왔다. 다주택자들이 투자를 줄이면서 오히려 임대료가 폭등했었다 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임대주택 물량들이 늘지 않으면서 주택의 임차 수요는 꾸준히 있는데 공급이 늘지 않으면서 임대료가 늘어나는 그런 현상을 보였다고 하고, 결국 그러면 그 임대주택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지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이제 기자분이 질문을 했나 본데, 재정적으로 정부가 이렇게 임대주택을 많이 지을 수 있도록 막대한 주택을 짓는 비용을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정부가 공급할 수 있는 임대주택의 물량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임대료가 이런 식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적대감, 이런 정치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임대 가격이 폭등할지도 모른다라고 우려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글쎄요, 정말 그럴 것인가? 2, 3년에 임대료가 폭등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정말 그럴까? 이게 매매 수요가 안 돌고 매매가 안 움직이면 결국 이제 진짜 이렇게 될 수도 있긴 하거든요. 이렇게 될 수도 있긴 해요. 과거에 2000년대, 2004년 그때가 그랬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정말로 이제 매매가 안 움직이고 2003년에 막 많이 올랐던 부동산 가격이 이제 좀 정체가 되면서, 그러면서 좀 가격도 아파트 막 올랐던 아파트 가격도 빠지고, 그러다가 이제 임대가들도 조금씩 올라오면서, 그러다가 어느 시점이 한 1년 정도 그렇게 쉬어가다가 이제 2005년 초부터 다시 이제 집값이 올라가면서, 그래서 임대료는 다시 조금 이제 주춤해지고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는데, 자, 그때랑 다른 게 지금의 임대가 수준도 매매가 대비 전세가 수준이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죠. 예. 매매가가 엄청 올라가서 전세가율이 떨어졌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전세가격 자체가, 전세가 비율 자체가 2000년대 초중반처럼 낮은 수준이 아닌 것도 있고, 그리고 또 달라진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주택자에 대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지금 되게 유도하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일단 어쨌거나 임대료를 연 5% 이내에서 제한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고, 이게 작동을 한다고 생각하면 규제를 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죠. 근데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또 막상 전체 주택의 숫자 대비 임대사업자 등록한 사람들, 말 그대로 연 5% 이내 임대료를 올리는 사람들의 숫자는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 물량 자체가 시장 전체를 전체에 이렇게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을 만큼 물리적으로 비중이 크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렇게 그 연 5% 이내 임대료를 밖에 못 올리게끔 한다라고 하는 내용 자체도 사실 시간이 지나면 피해갈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5년 임대였다고 하면 5년 임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임대사업자 잠깐 풀었다가 다시 임대료 한번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임대사업자 가입하게 되면 지난 몇 년간에 못 올렸던 부분을 한 방에 올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가격이, 예를 들어 시장 전세 가격이 5억인데 3억으로 규제가 돼 있어서 연 5%밖에 못 올리고 있다가 이제 그 의무 임대 기간 끝나고 나면 임대사업자 풀고 주변 시세 가격으로 다시 맞춰서 올리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또 그거에 따라서 몇 년 임대하고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도 사실 좀 따져봐야 돼. 한 번도 안 해본 일이기 때문에 정부의 방향 자체는 알겠지만. 그래서 자, 어디까지나 가능성에 대한 얘기인 거고요. 이런 식의 평가를 하는 분의 목소리도 있길래 한번 오늘 부동산 뉴스 읽으면서 읽어봤습니다. 사실
오늘 읽어보려고 했던 뉴스 중에서 가장 많이 지면을 차지했던 부분은 바로 이거예요. 국토부가 어저께 이제 2017년 주거 실태 조사 결과 발표라고 해서 어제 오후에 발표한 자료가 있거든요. 근데 내용이 좀 많아서 뉴스 읽으면서 얘기하기는 그렇고 별도의 꼭지로 한번 따로 떼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